미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 강의실과 워싱턴 회의실에선 단 한 문장이 돌고 있었죠. 도대체 왜 그 좌표가 매일 모니터에 떠 있는가?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그 점 하나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도 위에선 작지만 위성에선 가장 먼저 포착되는 곳, 세계 군사 네트워크의 첫 번째 점검 항목이 된 나라. 그곳엔 어떤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GDP 2조 달러, 인구 5천만. 그러나 세계 10대 기술 강국. 수치는 이미 상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작은 반도가 지금 전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도 위점 하나가 세계를 멈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왜 미국 국방부는 매일 아침 한반도 좌표부터 확인할까요? 왜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한국일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5년 전까지는요. 안녕하세요. 알렉산더 베일입니다. 하버드에서 25년간 지정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나라가 제 모든 이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작은 반도 하나가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보스턴 밤하늘엔 별이 없었고 연구실 창밖으론 차가운 바람만 스쳐 지나갔죠. 책상 위엔 동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마커로 표시된 좌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만 해협,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그리고 한반도. 제 손은 자연스럽게 그 작은 반도 위에 멈춰 섰습니다. 모니터엔 실시간 뉴스가 흐르고 있었어요. 2022년 여름이었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어요. 기밀은 아니었지만 공개되지 않은 자료였죠. 거기엔 놀라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 위기 발생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 1순위는 한국 해군이 배치 상황이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대만 문제인데 왜 한국이 먼저냐고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외교 문서를 읽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난 150년간 이 반도를 둘러싼 기록들을요. 러시아가 남하할 때도 한반도였고 일본이 대륙으로 뻗을 때도 한반도였습니다. 영국이 견제할 때도 이곳이었고 미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도 여기였어요. 1894년에 한반도 분할론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를 견제하며 이 땅을 나누자고 했죠. 1905년엔 38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1945년엔 결국 그 선이 현실이 됐습니다. 같은 선이 50년마다 돌아왔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 반도가 그토록 중요한가? 답은 지형에 있었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엔 산맥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방어엔 천혜의 요새였고 진출엔 완벽한 관문이었죠.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접점이었어요. 누가 이곳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9세기 중반부터 서양 열강들은 이곳을 주시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을 지원했죠.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위해 필리핀을 점령한 뒤 한반도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이 좁은 땅을 놓고 싸웠어요.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금광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위치, 그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이 부상했고 미국은 견제에 나섰어요.
일본은 재무장을 논의하고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았죠. 모든 시선이 다시 한반도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 지도엔 군사기지 표시가 빼곡했어요. 미군 기지, 중국 해군 기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자위대, 모두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 기록을 분석했어요. 지난 3년간 한국이 언급된 횟수는 일본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면 인구 8천만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뛰어오르죠. 경제 규모는 독일을 위협하고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일 한국은 역사적 라이벌이 부활하는 것과 같았죠. 러시아는 남쪽 국경이 불안해질까봐 걱정했고, 미국은 동맹의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모두가 한반도 분단을 선호했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유리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강대국의 시선이 쏠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이 반도가 세계의 중심축이라는 뜻이었어요. 작아 보이지만 강력했고 분단돼 있지만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위치를 가진 나라는 없었어요. 저는 과거 제 논문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분류했었죠. 중요하지만 주연은 아니라고 썼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는 제 가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책장 한쪽에 꽂힌 논문에 멈췄어요. 한국 학자가 쓴 지정학 연구였죠. 제목은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질서 재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반도가 아니라 축이다. 누가 이 축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아시아 전체가 움직인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반도가 아니라 축,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회전의 중심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이 매일 아침 한반도를 확인하는지, 왜 중국이 한국을 가장 자주 언급하는지, 왜 150년 동안 같은 선이 돌아오는지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동쳤죠. 저는 25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한 번도 예측을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 모든 이론을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책과 논문만으론 부족했어요. 그 땅을 밟아야 했고 그 공기를 마셔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가 떴습니다. 출발지는 보스턴, 도착지는 인천, 클릭 한 번으로 티켓이 예약됐죠. 모두를 위해 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빨간 마커로 표시된 한반도가 유난히 선명했어요. 저는 그 작은 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점 하나가 세계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5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도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터미널은 새벽부터 붐볐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였는데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선 저는 인천행 티켓을 건네며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직원이 비즈니스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연구 목적이라고 답했죠. 게이트로 향하는 복도는 길었는데 면세점과 카페를 지나치며 창밖으로 줄지어 선 비행기들을 바라봤습니다. 탑승구 의자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는데 화면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고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다시 한번 모든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내에 올라서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벨트를 매는 동안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이륙하는 순간 보스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창밖은 새하얀 세상이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먹을 생각이 들지 않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문 목록이 빼곡했는데 왜 한반도는 150년간 분할 대상이었는지, 왜 강대국은 이곳을 놓지 않는지, 통일이 되면 정말 아시아 질서가 바뀌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어요.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동안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이 수평선 너머로 펼쳐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기내는 조용해졌고 승객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지도를 그리고 선을 그으며 러시아와 중국, 일본, 미국이 모두 한반도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어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리면서 곧 인천에 도착한다는 말에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수평선이 붉게 물들며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는데 지도로만 보던 반도가 눈앞에 나타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채 산맥이 병풍처럼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시들이 빼곡했고 항만엔 배들이 가득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고 작은 나라라고 배웠던 기억이 무색해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해서 짐을 찾은 뒤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베일 교수님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김상우 연구원이라고 소개했는데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제 가방을 받아들며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공항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차가웠는데 오늘날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차 문을 열어준 김상우 연구원 덕분에 뒷좌석에 편하게 앉을 수 있었고 차가 출발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항만이 보였으며 공장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에 김상우 연구원이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파주로 가서 DMZ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왜 한반도가 그토록 중요한지 아시냐고요. 김상우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위치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아시아 전체가 흔들린다고 했죠. 저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 통일을 두려워한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김상우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국 모두가 분단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통일되면 세계를 이끄는 강국이 될 테니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고 호텔 앞에 도착했는데 김상우 연구원이 짐을 내려주며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 7시에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서 체크인을 마친 뒤 20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창밖으론 서울 전경이 펼쳐졌고 고층 빌딩들이 빼곡한 가운데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이 도시가 분단된 나라의 수도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내일 DMZ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단선을 직접 본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150년 동안 반복된 그 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로비로 내려가니 김상우 연구원이 이미 와 있었고 커피 2잔을 들고 있다가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출발하자고 하며 차로 안내했고 차는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는데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구릉지와 평야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저 앞에 보이는 강이 임진강이라고 설명했어요. 한반도를 지키는 천연 방어선 중 하나라고 했죠.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평야 너머로 흐르는 강을 바라봤는데 생각보다 넓었고 김상우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이 임진강에서 왜군을 저지하려 했다고 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한 방어선이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엔 거란군이 남하할 때도 이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했죠.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고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의 방어는 단순히 산맥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강과 평야, 그리고 좁은 길목이 결합돼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적이 평야를 지나려면 강을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려면 다리나 여울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결정적인 저지선이 된다고 했죠. 실제로 한국 전쟁 때도 이 임진강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형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산맥만이 아니라 강과 평야, 좁은 길목까지 모든 것이 방어체계의 일부였던 거죠. 김상우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역사적으로 늘 격전지였다고요.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세력과 북쪽을 막으려는 세력이 부딪히는 지점이었다고 했어요. 차는 파주에 도착했고 DMZ 전망대로 향하는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받았는데 보안이 삼엄했고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분단선이구나 싶었죠. 전망대에 올라서 쌍안경이 설치된 곳으로 다가갔고 쌍안경을 들여다보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철책이 보였고 그 너머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는데 북쪽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보였고 낮은 구릉이 보였는데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 철책이 38선이고 150년 전부터 논의됐던 바로 그 선이라고 했어요. 러일 전쟁 때도 제기됐고 해방 후엔 현실이 됐다고 했는데 저는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눈앞에 있었고 150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충격적이라고요. 같은 민족이 철책으로 나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고 철책 너머로 펼쳐진 평야와 구릉을 보며 김상우 연구원의 다음 설명을 들었어요. 한국 전쟁 때 이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 이야기였습니다. 유엔군과 중국군이 이 좁은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강을 사이에 두고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됐다고 했죠.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중국 인민해방군 교범의 한반도 작전 시 강 도하 작전이 가장 어려운 단계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야처럼 보여도 강과 철책, 그리고 좁은 길목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쌍안경을 들여다보며 철책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만약 저 땅과 이 땅이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 8천만의 영토는 배로 늘어나고 자원과 기술이 결합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건 단순한 합이 아니라 고비될 거였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돌아가자고 말했고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전망대를 내려왔는데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땅이 왜 중요한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고 김상우 연구원이 내일은 뭘 보고 싶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문화를 보고 싶다고 답했어요. 한국 문명의 뿌리를 파헤쳐 보고 싶다고 했는데 김상우 연구원이 웃으며 그럼 박물관부터 가자고 했고 북촌 한옥마을도 들러서 전통 가옥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고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친 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는데 DMZ와 임진강, 철책, 한국전쟁의 격전지, 중국의 두려움. 오늘 보고 느낀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 도시는 비록 분단된 나라의 수도였지만 활기가 넘쳤으며 이미 인류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반도는 반도가 아니라 축이다. 지형은 천연 요새다. 통일은 고비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 자본국도 주변국도 이해하지 못한 이 땅의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 불빛만 반짝였는데 저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대했어요. 이 나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고 문화를 통해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의 아침은 밝은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차들이 질서 있게 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로비로 내려가니 김상우 연구원이 이미 와 있었고 오늘은 한국 문화의 뿌리를 보여드리겠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차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 박물관엔 한국 5,0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고구려부터 고려, 조선까지 모든 시대의 유물이 있다고 했죠. 차에서 내려 박물관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 문명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물관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먼저 고구려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고구려 벽화 복원본이 전시돼 있었는데 색채가 찬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붉은색과 녹색, 노란색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1400년 전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벽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했어요. 북방 유목 문화의 역동성과 중국 한나라의 채색 기법, 그리고 한반도 고유의 감성이 모두 녹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벽화 속 인물들을 바라봤어요. 춤추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생동감 넘치는 동작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문명의 증거였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고구려는 38종류의 악기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중앙아시아에서 온 것이라고 했죠.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 문화가 들어왔고 고구려는 그것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민족은 흡수하고 융합하는 데 천재적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고려실로 이동했습니다. 청자가 전시돼 있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고려 청자는 중국 송나라 기술을 배웠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송나라 청자보다 더 맑고 투명한 비색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리 케이스 안에 청자를 들여다봤어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색깔이 하늘처럼 맑았고 형태는 우아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고려는 또한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고 했어요. 독일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왜 이런 사실이 서양 교과서엔 없을까요? 김상우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강자가 쓰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라고 했죠.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김상우 연구원이 한정식 집으로 안내했어요. 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5가지가 넘는 반찬이 나왔는데 김치부터 나물, 구이, 찜까지 다양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비빔의 철학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섞어서 조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음식 하나에도 문명이 담겨 있구나. 밥과 나물, 고기와 고추장이 따로 있을 땐 평범했지만 섞는 순간 완전히 다른 맛이 됐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아니라 열이 되는 것 같았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비빔밥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융합이 바로 이 민족의 DNA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기와지붕이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한 한옥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나왔고 대청마루가 보였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옥은 북방과 남방 건축이 결합된 형태라고 했어요. 온돌은 북방 유목민의 난방 방식이고 대청은 남방 농경민의 통풍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엔 온돌에서 지내고 더운 여름엔 대청에서 지낸다고 했죠. 두 개의 상반된 요소가 한 집에 공존하는 거였어요. 저는 온돌방에 앉아봤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아래엔 구들장이 깔려있고 열기가 돌로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내려온 기술이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바닥 난방을 했다니요. 유럽은 20세기에야 난방 시스템을 갖췄는데 말이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로 마당이 보였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한옥은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이라고요. 벽으로 막지 않고 열어두는 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이 민족은 대립하는 것을 조화시키는데 익숙했던 거죠. 추위와 더위, 닫힘과 열림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한옥마을을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김상우 연구원이 물었어요. 오늘 밤 K-팝 공연을 보러 가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답했죠. 현대 문화와 전통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대형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년층도 꽤 보였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K-팝은 이제 세대를 넘어선다고요. 좌석에 앉았고 조명이 꺼졌습니다. 무대에 불이 켜지는 순간 발칵 뒤집히는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빠른 비트와 역동적인 안무가 펼쳐졌어요. 무용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예술이었죠.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떼창이라고 하더군요. 5만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물었어요. 어떠셨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놀랍다고요. 저 집단성과 조화는 어디서 온 거냐고 물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농악에서 왔다고요. 조선시대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K-팝의 칼군무로 이어진 거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역동성, 고려청자의 조화, 한옥의 균형, 비빔밥의 융합, K-팝의 집단미, 모든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호텔방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융합, 조화, 균형, 집단성, 이 네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민족은 서로 다른 것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천재적이었어요. 북방과 남방, 대륙과 해양, 전통과 현대의 모든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것을 창조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유행이 아니라 문명이다. 2000년의 DNA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 내일은 산업 현장을 볼 차례였어요. 문화의 힘이 경제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활발하게 돌아갔어요. 고구려 벽화의 색채가 눈앞에 어른거렸고 K-팝 무대의 함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하구나. 작지만 강하고 오래됐지만 젊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먼 길을 가야 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거제까지 4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을 마친 뒤 로비에서 김상우 연구원을 만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산업 현장을 보여드리겠다고요. 세계 1위 조선소와 부산항을 방문할 거라고 했습니다. 차로 서울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역사 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티켓을 건네줬고 우리는 KTX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기차가 출발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죠.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린다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속철도라고 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가 다시 도시가 나타났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 방문할 조선소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30%, 일본이 20%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1위라니요.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술력에서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거제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갈아타고 조선소로 향했어요. 멀리서부터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어요. 조선소 입구에 도착해서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안전교육을 간단히 받은 뒤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큰 배가 건조되고 있었어요. 높이가 10층 건물만 했고 길이는 300m가 넘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보였지만 모두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 배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라고 했어요. 한 척에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건조 기간은 1년 반이고 단 한 척도 불량품이 나온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 정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현장 책임자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용접 작업장으로 들어갔어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두꺼운 철판을 용접하고 있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 용접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라고 했어요. 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업자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보며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한국조선소는 디지털 설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종이 도면을 쓰지 않고 모든 걸 컴퓨터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차가 줄고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거대한 배를 1년 반 만에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부산항으로 가자고요. 야간 작업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차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1시간 반을 달려서 부산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만은 낮보다 더 밝았어요. 수천 개의 조명이 켜져 있었고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은 24시간 돌아간다고 했어요. 밤에 오히려 더 바쁘다고 했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속도가 미국 LA항의 3배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배라니요. 김상우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이라고요.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항만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서 배에 싣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확했습니다.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움직였죠.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99%는 바다를 통한다고 했어요. 저 항만이 멈추면 나라 전체가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멈출 수 없다고 했어요.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라의 생명줄이구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봤습니다. 항만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조선소의 정밀함, 부산항의 속도, 작업자들의 숙련도, 모든 것이 지표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눈빛, 엔지니어들의 집중력, 밤낮 없이 돌아가는 항만. 이 모든 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자부심, 우리가 최고라는 확신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기술만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숫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이 나라는 작지만 행복하게 싸운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으니까.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항만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무엇을 볼까?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시민들을 보여드리겠다고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시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됐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과 눈은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국 곳곳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놀랍게도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김상우 연구원을 비롯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고 덕분에 편히 쉬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행이 가능할 줄은 몰랐어요. 아침 일찍 부산 호텔을 나섰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은 서울로 돌아가서 한국 사회의 비밀을 보여드리겠다며 미소 지었어요. KTX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민청을 방문할 거라고요. 한국의 진짜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와 컨테이너들이 장관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김상우 연구원이 노트북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화면엔 2023년 기준 한국의 시민 참여도 지수가 떠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5위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민 참여도가 그렇게 높다니요.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그런 문화가 뿌리내렸다고 했죠. 하지만 단순히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책임감도 함께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차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갈아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서울시청 앞에 있는 시민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회의를 하는 사람, 전시를 보는 사람,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을 예약할 수도 있고 문화 행사를 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무료라고 했죠. 저는 감탄했어요. 시민을 위한 공간을 이렇게 개방한다니요. 한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에 관한 전시였어요. 패널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바뀐 제도들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참사는 한국 사회를 바꿨다고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아픔을 통해 배웠다고 했죠. 다음 패널엔 2020년 코로나 대응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시민들이 협력했다고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켰으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만으론 불가능했다고 했죠. 시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했어요.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가자고요. 시민들의 일상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넓은 광장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으며 학생들도 보였어요. 저는 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신호등을 지키고 줄을 서며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게 한국의 충격적인 진실이라고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모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고 새치기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경계를 안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규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고 했어요. 서양식 개인주의도 아니고 동양식 집단주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균형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광장을 걸었습니다. 분수대 앞에 멈췄어요.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비밀은 여기 있구나. 기술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구나.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문화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거리를 거닐며 머리를 식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시민청의 개방성, 광화문이 질서, 모든 것이 시민성으로 연결됐어요. 이 나라의 힘은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과 경제만이 아니다. 시민이다. 그들의 질서와 책임감이 이 나라를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통일이 되면 이 시민성이 2배로 늘어난다. 그때 이 나라는 아시아의 중심이 된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고요. 종합적인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됐어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이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젊지만 오래됐으며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인 이 독특한 나라를요.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 많이 걸었던 탓에 다리가 뻐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로비로 내려가니 김상우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천천히 가자고요.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론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엔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2020년 코로나였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초기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왔고 병상이 부족했다고 했죠. 하지만 2달 만에 안정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답했어요. 시민협력이라고요. 정부가 방침을 내놓으면 시민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률이 95%를 넘었고 거리두기도 자발적으로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료진이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두 번째는 2016년 사드 보복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을 금기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관광객이 끊겼으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컸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김상우 연구원이 미소 지었어요. 반격했다고요.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눈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 반도체 공급망 위기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싸우면서 한국이 압박을 받았다고 했어요. 양쪽 모두 한국 편을 들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한국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대신 자체 기술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첨단 공정 개발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이 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지금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못 산다고 했죠. 저는 놀랐어요. 압박을 기회로 바꿨다니요. 김상우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라고요. 위기가 오면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강해져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고 했죠.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독립했고 한국전쟁을 겪었지만 재건했으며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극복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대단했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이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화면을 바꿨어요. 다음 그래프가 떴습니다. 통일 시나리오였어요. 김상우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초기 10년은 힘들 거라고 했어요. 북한 재건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회 통합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했죠.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남한의 기술로 가공하면 수출 경쟁력이 급증한다고 했어요. 인구 8천만 시장이 형성되고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 허브가 된다고 했습니다. GDP는 세계 5위권으로 올라가고 군사력은 중국, 러시아와 대등해진다고 했죠. 저는 상상했습니다. 통일 한국의 모습을요. 서울부터 신의주까지 고속철도가 달리고 부산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가 오가며 인천부터 베를린까지 화물이 연결되는 모습을요. 그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두려워한다고요. 중국은 통일 한국이 미국과 손잡을까봐 걱정하고 일본은 통일 한국이 경제적으로 앞설까봐 불안해하며 러시아는 통일 한국이 서방과 가까워질까봐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분단을 원한다고 했죠. 하지만 역사는 흐른다고 했어요. 분단은 영원하지 않고 통일은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온다고 했죠.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DMZ에서 본 철책, 박물관에서 본 고구려, 벽화, 한옥에서 느낀 조화, 조선소에서 본 정밀함, 부산항에서 본 속도, 광화문에서 본 시민성,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말했어요. 교수님은 이제 한국을 이해하셨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작지만 복잡하고 점지만 깊다고 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짐을 내려줬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다음엔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요. 그리고 통일 한국을 보러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김상우 연구원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게이트를 지나갔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곧 떠날 거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 나라가 남아있을 거였습니다. 영원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눈엔 여전히 크게 보였습니다.
작은 반도가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으로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반도가 아니라 축이다. 작지만 강하고 젊지만 오래됐으며 분단됐지만 통일을 향한다. 이 나라는 누구도 멈볼 수 없는 미래를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릴 것이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죠. 지형과 역사, 문화와 산업, 시민성과 회복력,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지고 있었어요. 기장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보스턴에 도착한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미국 동부 해안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떠났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로건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스턴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것을 한국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DMZ의 철책과 고구려 벽화, 부산항의 크레인과 광화문이 시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휴식을 취한 뒤 3일 후 아침 대학으로 출근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통 쌓여 있었지만 무시했어요. 지금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학과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특별 강연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주제는 한국과 동아시아 지정학이라고 했습니다. 학과장이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대강당을 예약해두겠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사진을 넣고 그래프를 그렸으며 통계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분석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수요일이 됐습니다. 강당으로 향했어요.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교수들도 몇 명 보였어요. 3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이었어요. 한국 아시아의 축.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지정학의 변화를 읽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지도였어요. 한반도가 중앙에 있었고 주변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 작은 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150년간 충돌해왔다고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38선의 역사가 나왔어요. 1894년 제안, 1905년 논의, 1945년 현실화. 저는 말했습니다. 같은 선이 50년마다 돌아왔다고요. 지형이 운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노트를 적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임진강과 철책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이 땅은 분단됐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통일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가 될 거라고 했죠. 다섯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통일 한국의 예상, GDP, 인구, 군사력이 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인구 8천만의 GDP 세계 5위권, 군사력은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수준이 된다고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교수가 물었어요.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동북아가 불안정해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요. 통일 과정에서 비핵화가 전제될 것이라고 했어요. 국제사회도 그것을 요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강력할 거라고 했죠.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억제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미 동맹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7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왔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이것이 한국의 지렛대라고 했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조선소와 부산항 사진이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부산항 처리 속도는 미국 LA항의 3배라고 했습니다. 수치로 증명된다고 했죠. 9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K-팝 공연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의 힘은 경제만이 아니라고요. 문화입니다. K-팝과 한류는 소프트 파워라고 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고 했죠. 10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광화문 광장 사진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시민입니다. 그들의 질서와 책임감이 이 나라를 지탱한다고 했어요. 2016년 촛불 집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다고 했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만 있었어요. 한국은 반도가 아니라 축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축입니다. 누가 이 축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가 움직입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작은 나라로 봤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고 분단됐지만 통일을 향하며 전통적이지만 현대적입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동아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협력해야 한다고요.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동맹을 강화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죠. 강연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질문을 하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교수들도 악수를 청했어요. 모두가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목소리가 전달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조용했습니다. 책장엔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엔 논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보스턴의 겨울 풍경이 보였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감사 메일, 다른 대학의 초청 요청, 언론사의 인터뷰 제안들이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적었던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DMZ의 철책, 고구려 벽화, 한옥의 온돌, 비빔밥의 철학, 조선소의 정밀함, 부산항의 속도, 광화문이 시민들,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쓰기로 했어요.
제목은 한반도 동아시아 지정학의 축이었습니다. 서론을 썼어요. 한반도는 150년간 강대국 충돌의 중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지형과 위치가 운명을 만들었다고 했죠. 본론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장은 지정학적 중요성이었어요. 임진강과 산악 지형,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구조, 대륙과 해양의 접점,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수치와 지도를 첨부했어요. 두 번째 장은 문화적 융합이었습니다. 북방과 남방, 대륙과 해양,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했어요. 고구려 벽화와 K-팝을 연결했습니다. 2000년의 DNA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썼죠. 세 번째 장은 산업 경쟁력이었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와 배터리,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통계로 보여줬어요. 기술력과 속도, 정밀함과 혁신, 모든 것을 데이터로 뒷받침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시민성이었습니다. 질서와 책임감, 회복 탄력성과 공동체 의식.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썼어요. 촛불 집회와 코로나 대응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시민이 곧 국력이라고 결론 내렸죠. 마지막 장은 통일 시나리오였습니다. 통일 한국의 예상 GDP와 인구, 군사력과 외교력을 추정했어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분석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주목할 것이라고 썼죠.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반도가 아니라 축이다. 이 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회전한다. 통일이 되면 이 회전은 더 빨라질 것이다. 세계는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논문을 마쳤습니다. 저장을 눌렀어요. 학술지에 투고하기로 했어요.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거가 충분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보스턴의 겨울은 추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한국에서 느낀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이 준 명함이 있었어요.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열고 메일을 작성했어요. 김상우 연구원님께 잘 지내시나요? 저는 보스턴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논문도 완성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통일 한국을 보러 갈 날을 기다립니다. 알렉산더 베일 올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날아갔어요. 지구 반대편으로요. 곧 답장이 올 거였습니다. 김상우 연구원은 항상 빠르게 답장했으니까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책을 쓸까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까요? 아니면 정책 보고서를 쓸까요? 한국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책장으로 갔어요.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책이었어요. 펼쳐서 한반도 부분을 봤습니다. 짧게 서술돼 있었어요. 작은 나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책을 도로 꽂았어요. 제가 새로운 책을 쓸 거였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담은 책을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로, 반도가 아니라 축으로 그릴 거였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도 기술도 문화도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고 그때 동아시아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될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다음 달엔 또 다른 강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었어요. 그 다음 달엔 스탠포드였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계속할 거였어요.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증언자다. 한국의 진실을 본 증언자,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한국은 미래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왜 세계가 주목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이지만 강한 나라, 분단돼 있지만 통일을 향하는 나라, 전통적이지만 현대적인 나라. 한국은 반도가 아니라 아시아의 축입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의 강대국들이 움직이는 그 한가운데 작지만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가 있었다는 게 믿기십니까? 지도의 한 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었고 그 잠재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죠. 강대국들의 계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전쟁 대신 기술로, 힘 대신 신뢰로 자신을 증명한 나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모두가 주목하게 된 그 이유, 어쩌면 그 답은 숫자보다 사람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